안녕하세요. 농업 지식 채널 짓다 남지영입니다. 요즘 곡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입니다. 예전보다는 높지만 2022년 우러전장 발발 때와 비교하면 평온한 편이죠. 뉴스에서 식량 이야기를 듣기 힘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식량 이야기를 들을 때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듯합니다. 오늘은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 식량 문제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요. 그런데요, 이 문제는 중국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농업의 미래, 그리고 우리 식탁의 가격과 식량 안보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끝까지 듣다 보면 그게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몇 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인구는 14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약 17.5%죠. 그런데 경장 면적, 평지 면적은 전 세계의 약 7, 8%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이기도 하죠. 연간 1억 4천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수입량만 전 세계 곡물의 5%, 교역량으로 따지면 21% 안팎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은데 농지는 턱없이 부족한 나라. 이 구조 전체가 중국을 전 세계 곡물 시장의 핵심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사건이 겹쳐 있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죠.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지도부는 명확하게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식량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전략 자산이고 국가 안보의 문제다라고 말이죠. 시진핑 주석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중국인의 밥그릇은 반드시 중국인의 손에 있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국은 곡물 자급률은 2023년 기준 19.5%입니다. 밀은 1%도 안 되고요. 옥수수는 0.7%, 대두는 9에서 10% 남짓입니다. 그런 농경지 면적도 계속 줄고 있죠. 살을 빼면 우리는 거의 모든 곡물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좀 식상한 얘기죠. 그리고 그 주요 공급국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죠. 만약 중국이 남미의 항만을 장악하고 물류망을 통제하면, 그리고 거대한 구매력으로 곡물을 선점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린다고요? 이 영상에서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한국 농업과 시민들의 식탁에 어떤 압력으로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식량 안보를 이해하는 것, 그게 곧 한국의 식량 안보를 설계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얼마나 식량을 생산하고 얼마만큼 외부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먼저 생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중국의 농업 생산량은 인구수만큼이나 압도적입니다. 사과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넘어가고요. 배는 거의 7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사과하고 배만 먹나 싶을 정도죠. 땅콩은 37%, 쌀도 거의 29%에 이릅니다. 옥수수와 밀은 각각 22%와 18%. 그런데 대두는 5%에 불과합니다. 불균형이 조금 심한 것 같죠? 2025년 기준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약 7억 1천만 톤입니다. 2년 연속 7억 톤을 넘겼죠. 중국 정부는 연간 6억 5천만 톤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는 분명히 달성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국 식량 문제는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7억 톤의 내부를 뜯어보면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쌀은 약 2억 톤, 거의 작업하죠. 밀은 약 1억 3천만 톤, 작업률이 95% 이상입니다. 옥수수는 약 2억 8천만 톤, 수입도 한 2천만 톤 하지만은 뭐 작업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두는 약 2천만 톤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하는 대두가 140만 톤 정도 되니까 2천만 톤이면 엄청난 양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은 쌀과 밀은 안정적입니다. 문제는 대두죠. 중국 정부는 곡물 작업률 95%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 데피니션이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곡물은 주로 쌀, 밀, 옥수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곡물을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대두는 통계상 분리되고 정책적으로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즉 95% 작업이라는 말 안에는 대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중국의 연간 곡물 수입량은 약 1억 4천만 톤이라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두가 1억 톤 이상입니다. 대두 저감률은 그러니까 20%가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대두는 해외 수입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대두일까요? 대두, 즉 만주와 한반도가 원산지인 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작물입니다. 축산 사료의 핵심 원료이고요. 식용유의 기본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품의 기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소득이 꽤나 빠르게 늘어나면서 동시에 육류 소비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 모든 걸 생산하는 데에는 대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의 식생활이 고도화될수록 곧 대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수익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산 대두의 비중은 4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산이 한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브라질이 70%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의존을 줄이고 남미로 방향을 튼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밀과 쌀은 거의 작업하지만 사료곡물, 특히 대두는 구조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연간 1억 4천만 톤 이상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이고 그 대두의 70% 이상이 브라질, 한국가에서 온다. 이게 바로 중국 식량 안보의 기본 구조이자 취약성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을 동시에 붙잡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죠. 중국의 식량 안보 전략은 한 사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거의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중국인의 밥그릇은 반드시 중국인의 손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여러 공식 회의와 문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슬로건이 아니라 농업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식량을 시장 문제도 농업 문제도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댄 게 농지입니다. 중국은 최소 경작지 면적을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1억 2천만 헥타르, 중국 단위로는 18억 亩. 이 수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홍선입니다. 도시화로 농지가 줄어들자 중국은 농지 전형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각 성정부에는 농지 보존 목표를 할당하고 못 지키면 지방 책임자를 문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을 행정성과 평가에 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공원을 다시 농지로 되돌리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국도 알죠. 농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요. 그래서 나온 게 고표준 농지입니다. 면적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농지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여기서 고표준 농지란 관계시설이 깔려 있고 토양 개량이 잘 되어 있고 기계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같은 땅에서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이 종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는 농업의 칩이다. 반도체처럼 종자도 외국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논리입니다. 2017년 캠차이나가 신젠타를 인수한 것도 이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종자법을 개정하고 국가 R&D를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생명공학과 유전자 편집 기술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요. 이 모든 걸 2024년에 법으로 묶었습니다. 식량안보보장법입니다. 이 법에는 곡물 작업자족 원칙을 명문화했고요. 경작지 보호를 법제화하고 식량 생산 책임제를 하고 식량 응급 대응 체계와 위반 시 처벌 조항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식량안보는 정책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단기 대응이 아닙니다. 15년차 5개년 계획까지 포함한 30년짜리 긴 설계도이죠.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국내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생산에 이어서 해외 조달과 곡물 물류망 장악까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묶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단순하죠. 땅은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수질 오염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가 늘수록 사료 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입니다. 대두에서 계속 막히죠. 그런데 수입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단순 구매자로서는 성에 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공급망의 주인이 되기로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랄 수도 있겠죠. 이건 다시 멀로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의 충돌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미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파나마 운하에서 미국과 한번 충돌이 있었고 콜롬비아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남미 투자의 핵심은 브라질입니다. 그 외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등에도 농업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다른 분야에 사고 있죠. 이 덕분에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수입은 1990년대 2%에서 2024년에는 71%로 늘어납니다. 곡물을 수입하기 위한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중국 최대 식량 기업인 중량그룹, 코포코 인터내셔널이죠. 중량그룹은 브라질 산투상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죠.
산투상은 브라질 최대 도시권인 상파울루와 도로 철도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산업지대를 해상 운송과 있는 대표적 관문이라 할 수 있죠. 이 산투상은 브라질 최대 커피 수출 항이기도 하고요. 코프코는 여기에 약 3,8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수백만 톤의 건식 펄크 터미널을 건설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죠. 중국은 터미널을 소유함을 해가지고 물류비의 20% 이상을 절감한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행 화물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프코는 산투상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륙 곡물 집화장, 철도, 트럭 물류 네트워크, 그 외 저장 사일로 등에도 전방위로 투자해가지고 씨앗에서부터 항만까지 공급망을 수직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중국 최대 국유 해운 기업인 중원해운, 코스코 쉬핑은 페루 칭카이양 프로젝트에 무려 35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 60%를 확보합니다. 이 칭카이양은 태평양 쪽에 있어서 남미에서 중국까지 최단 루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페루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화물을 칭카이항에 직결해서 중국으로 보내는 거점인 거죠. 기존에 남미에서 중국까지 35일 이상 걸리던 게 23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남미, 중국을 잇는 전용 물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는데요. 중국이 남미의 농지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미국 윌슨 센터 분석에 따르면은 직접 농지 소유는 12만 헥타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뭐 엄청나게 큰 거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장기 임차나 계약 재백, 그리고 물류하고 인프라 유통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죠.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현지인의 반발을 초래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반면에 인프라 투자는 상생 협력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물류를 장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곡물을 생산하기보다는 차라리 구매를 하고 그것보다는 곡물이 움직이는 길을 설계하고 물류를 장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유기업, 국책은행, 외교가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죠. 코프코 중량그룹은 식량을, 코스코 중원해운은 항만을, 신호그레이는 비축을 담당하고 있고 자금 지원은 국책은행인 중국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중국의 해외 농업 투자는 국가주도, 민간실의 금융지원이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라고 부를 만합니다. 2024년 11월 칭카이항 개항식에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하게 됐었죠.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죠. 남미의 물류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중국은 비로소 식량 안보 삼각 전략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1단계로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 여기에는 농지 보존, 고표준 농지 확보, 종자 자립이 포함되어 있고요. 2단계로 해외 조달선을 확보하는 것, 여기에는 방금 소개드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곡물 계약, 그리고 3단계로 물류 인프라 장악, 항만, 물류 터미널, 철도 투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식량은 이제 농업 문제가 아니라 패권 경쟁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은 미국 대두 우전을 구조적으로 끊어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미국 대두가 거의 60% 정도가 중국으로 갔거든요. 한때는 그게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간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2025년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되었을 때는 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미국 농업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시장을 잃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농민들은 사실 많은 피해를 봤죠.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이 불평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만 피해봤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브라질은 아마존을 밀어내며 농지를 확장하는데 우리는 환경 기제를 지키며 경쟁해야 한다.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죠. 중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한 나라의 식량을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이게 바로 중국의 식량안보 논리입니다.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공급망 구축이 지금 무역 분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중국은 브라질로 공산품, 비료, 투자 및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브라질은 중국으로 대두, 옥수수, 쇠고기, 철광석을 수출합니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국의 식량안보 전략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쌀을 빼면 거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연간 곡물 수입량은 1,700만 톤 내외죠. 전체 곡물 자급률은 대부분 20%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은 곡물밥까지 포함하면 곡물 자급률은 15%까지 떨어집니다. 곡물밥도 뭐 사료로 쓰이고 있으니까 굳이 뺄 이유는 없거든요. 옥수수는 거의 60%가 남미에서 오고 대두는 45% 정도가 남미에서 옵니다. 대부분은 브라질이죠. 중국이 남미 물류와 공급망을 장악하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죠. 다들 짐작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가격, 물류, 물량, 지정학 등 여러 측면에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남미에서 옥수수와 대두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국제 가격이 오르죠.
또 중국이 장기 계약으로 물량을 선점하면 우리는 물량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구매력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니 사실 대안 또 잘 없습니다. 칭카양 등 중국이 구축해 놓은 전용 물류망에서 배제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중국 화물을 우선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곡물이 전량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은 어쩌면은 예고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당시에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고, 이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르고 사료값도 올랐습니다. 당시에 많은 축산 농가들이 도산했죠. 중국이 남미에서 식량과 물류망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갈수록 한국의 식량 안보의 구조적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있죠. 농지는 전략 자산이고 농업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이고 종자는 곧 주권이다라는 걸요. 미중 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 관점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죠. 식량 안보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을 중국도 수입하고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같이 수입합니다. 우리가 식량 수출국뿐 아니라 수입국의 동향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고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